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들어가고 다주택자의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열린 민생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IT 가전전시회가 미국의 사막도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상 최대 규모인 7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참가했는데요. 세계적 가수인 지드래곤까지 깜짝 등장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윤 대통령은 10일 경기도 고양의 아람누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민생토론 신년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요약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제가 정치를 처음 하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이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 모두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과거에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또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집값이 더 오르는 그런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고 많이 우리가 느껴봤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부터 부동산 문제 해결에 온 힘을 쏟아왔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속도를 내서 이 문제를 풀고 국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주제의 모두 발언을 마친 윤 대통령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확 풀겠다는 내용인데요. 그 핵심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수많은 노후 주택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지금까지는 재건축의 첫 관문이자 한마디로 난관이 바로 이 안전진단이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확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30년 이상 노후화된 그 주택들에 대해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민들 정비 계획 제안을 하면 간소화시키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패스트 트랙을 적용하게 되면 서울이 재건축 기간이 기존보다 5에서 6년 정도 단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13년 이상 걸리던 것을 그렇게 줄이겠다는 거니까 절반 이상 줄이겠다는 그런 계획이네요. 네.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 사회에서 30년만 되더라도 굉장히 노후화 속도가 빠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책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 주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30년 된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노후화된 아파트라고 생각하는 요 인식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30년 전에
그 아파트를 건설한 그 주체들은 좀 자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에서 예. 살아보셨겠지만 30년이면 새 집입니다. 100년 된 집들은 그렇습니다. 미국에 늘 질비하죠. 즐비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면은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돼 있는데 도대체 30년 전에 어떻게 지었길래 30년만 되면 이걸 다 때려 부시고 네. 다시 지어야 되는지 사실은 그 문제의 어떤 그 단초는 거기서부터 좀 시작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그때 좀 잘 지었으면 우리가 30년을 노후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을 것을 이런 지적도 해 주시는 거죠. 이 안전진단도 변경이 되는데 그 실질적인 내용이 바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안전진단이 그동안 여기에 통과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여기 통과하면 막 뭐 축하한다고 그 현수막도 붙고 그렇죠. 예, 그랬었는데 그 안전진단을 생활환경진단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내용이 바뀌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사실상 거의 폐지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안전진단은 좀 유명무실해진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국토부 1차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재건축에 있어서 안전진단은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네. 생활 불편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되면 수의 지역이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어디죠? 서울 같으면 노원, 강남, 강서, 도봉 이런 지역이 꼽히고 노도강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이 경기도 같으면 안산, 수원, 광명, 평택 오, 인구가 뭐 한 200만 이상으로 그렇습니다. 보이는데. 이런 지역들이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저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재건축과 함께 또 재개발, 그러니까 노후주택이 밀집된 곳의 재개발도 화제가 됩니다. 그 문턱도 확 낮추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한 아파트 단지, 그러면 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새로 짓는 것이고요. 다 이제 부수고 다시 짓는 것이죠. 부수지 않고 골조를 남겨놓고 고치는 건 또 리모델링이라고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재개발은 뭐냐면 하나의 지역, 그 지역의 노후화가 기존에는 한 3분의 2 정도 30년 넘은 건물이 있으면은 여기는 재개발이 가능하다. 예를 든다면 뭐 빌라라든지 노후화된 주택이라든지 연립, 전부 예. 합쳐가지고요. 그런데 이것 자체도 노후 재개발 요건을 3분의 2가 아니라 전체의 50에서 60% 이상으로 지금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0%로 대부분 낮추는데 여기에 뭐 특별 요건이 적용되면 절반까지도 50% 예, 낮아진다 이런 얘기니까요. 자,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재건축에도 패스트트랙 방식이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자, 기존의 절차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9개쯤 됩니다. 이걸 다 보자면 숨이 막힐 정도로 길어요. 자, 이거를 줄인다는 건데 특히 그중에 까다로운 부분 추진위, 조합 신청, 조합 설립 이 단계가 없어진다고요? 예, 지금 그러니까 가장 까다로운 두 개의 과정이 첫 번째 안전지단 저 과정이 있고 저기를 통과하고 나면 그다음에 조합 설립에 이르기까지의 그 지난한 과정이 있었거든요. 저 박스 하나하나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은 뭐냐면 지금 박스가 여러 개가 제시가 됐잖아요. 하나 완성하고 그다음에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거 완료하면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앞으로 이제 개선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파트 준공하고 30년이 지났다면 첫 번째 안전진단 패스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에서부터 조합 그 설립에 이르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하나 완료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게 아니라 한 방에 다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박스가 그림으로는 4개가 없어졌어요. 네, 4단계 박스가 하나로 줄어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글자 그대로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기존의 재건축 사업이 평균 13년 정도가 걸렸는데 앞으로는 5년, 6년으로 단축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를 구성한다, 그 조합 설립을 신청한다. 그래서 구청, 시청 이 지자체로부터 인가를 받는다. 네. 이 절차가 없어진다고 하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매 단계마다 인가를 받고 하나의 단계를 완료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막 차일피일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는데 이제부터는 정비구역 지정에서부터 조합 설립에 이르기까지 그거를 단계를 밟지 않고 한 방에 추진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고 다만 이게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네.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네, 야당의 합의가 또 그렇습니다.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이 노후주택 밀집지에서는
재개발에 관심이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재개발의 큰 걸림돌이 바로 이 노후 요건, 또 구역 지정 요건, 공유자 동의 요건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게 또 완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 30년이 넘은 건축물이 3분의 2 정도 있어야 이제 그 요건을 충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노후도 요건을 60%로 완화를 하고요. 그런데 그 지역이 또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50%로 완화할 수도 있다라는 네.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노후도 등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을 기존에는 10%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데 이걸 또 20%까지로 올려줬어요. 2배를 늘린 거네요. 그러다 보면은 뭐 나대지, 차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한꺼번에 이제 재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공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그 지역의 재개발이 가능한데 이걸 4분의 3으로. 근데 이거는 4분의 3이면 4분의 1이 반대해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그 사유 재산을 인정하는 헌법적인 가치와 어떻게 이제 조화를 이루느냐가 이제 앞으로의 숙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100% 동의에서 요건을 4분의 3 이상 동의로 바꿨으면 4분의 1의 뜻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무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잘 살펴서 물론 여야 합의가 또 있는 과정에서 그렇죠. 손을 보겠죠. 그러니까 여야 합의를 하더라도 아파트 재건축은 조건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자면 대체로 합의를 유도하기 쉬운데 자기가 지부에서 살고 있는데 이 동네 재개발 지정됐으니 나가세요. 잠시 나가 있으세요. 그리고 당신 집도 무조건 재개발입니다 하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어떻게 설득하느냐. 네. 여야의 합의보다 그 부분이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네, 어제 그러니까 이 민생 토론회에서는 계획을 대통령과 정부가 밝힌 거니까 이게 최종화는 물론 아닙니다. 자, 이런 청사진이 제시가 됐다는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특히 금융 지원이 대폭 확대가 되네요. 예, 정부 지원에 대한 안도 나왔는데 그 재건축 재개발 조합을 설립할 때 50억 원 이내로 정부 기금을 대출해 준다는 안이 나왔고 네. 또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도 추가로 깎아준다고 하고 이거는 또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초과 이익에서 제외하는 기부 체납 토지 기여분도 늘려줄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식이 그 추가로 깎아준다는 게 저런 방식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정부 지원이 늘어나게 되면 2024년부터 2027년 사이에 전국에 약 95만 가구 정도가 재건축 재개발에 착수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관측이 나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3년에 걸쳐서 전국에 95만 가구가 재개발 재건축에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런 이제 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판이 깔렸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사항들 가운데 상당수는 말씀드린 대로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하는 게 많습니다. 그 열쇠는 현재로서는 총선 전이니까 야당들이 쥐고 있죠. 그런데 정부의 이런 방침에 특히 민주당과 정의당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어떤 반대 주장인가요? 지금 민주당은 무슨 주장을 하냐면은 이 규제를 풀게 되면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취지에도 위배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민주당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죠. 네. 규제를 엄청나게 했는데 집값이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등해갖고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으니까는요. 그다음에 정의당 수석 대변인은 투기 조장 발언들을 즉시 철회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발언이 투기를 조장한다 이런 주장이네요. 근데 이제 야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 일침을 날리기는 했으나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이 가지는 독특한 속성을 생각할 때 물론 아직은 기획 단계고 이제 여야 간에 또 긴밀하고 깊은 토의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요런 투기를 부추긴다는 요 야당의 주장 요런 것도 고려해서 투기를 부추기지 않고 좀 더 그 내가 살고 싶은 집에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주택 복지가 이루어지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러니까 야당의 목소리도 지적을 무조건 우리가 하니까 반대한다고만 하지 말고 경청, listen carefully 뭐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어서 윤 대통령은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과세를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런 징벌적 과세를 해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또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네, 부자 감세 논란이 있는데 이 정부가 하겠다는 건 이겁니다. 앞으로 2년간 새로 짓는 작은 신축 아파트, 그러니까 한 60제곱미터 이하고 지방에는 좀 그 기준이 높아요. 이걸 사게 되면 주택수 산정에서 빼주고 세금 혜택도 준다 이런 얘기죠. 예, 작은 주택들에 대해서 이제 지원해주는 그러한 안이 나왔는데 향후 2년간 신축 소형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준다. 자, 신축 소형 아파트 기준이 나왔죠. 바로 60제곱미터 정도 이하의 수도권 같으면 6억 원 이하, 뭐 지방 같으면 3억 원 이하, 뭐 이런 식의 주택들인데 그러한 신축 소형 아파트거나 아니면 또 2025년까지 작은 집, 이 경우는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이죠. 그러니까 이제 연립 빌라 해당되는 그런 거죠. 것들인데 작은 집을 구매하면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해준다. 네. 그리고 또 6억 원 이하의 지방의 미분양 주택도 그것을 구입할 경우에 주택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안이 나왔습니다. 주택 계산에서 빼주는 게 예. 결국은 세금 감경과 연결이 되는 거네요. 주택 산정에서 제외를 해주면 아무래도 뭐 다주택 그 숫자에서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 세금의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즘은 1인 가구 또 2인 가구, 뭐 부부 가구, 뭐 이런 동거 가구 이런 게 많습니다. 대세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도심 거주 구역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자, 1인 가구가 지금 저렇게 늘고 있어요. 네, 내용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우리나라 이제 그 인구 통계학적으로 볼 때 구도가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2인 가구 그리고 자녀를 두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그렇게 큰 아파트가 필요 없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그 국민 아파트라고 국민주택 규모 그것이 이하. 84제곱미터예요. 그렇죠. 전용 면적이. 근데 사실은 지금 1인 가구, 2인 가구는 84제곱미터도 그렇게 작지 않은 굉장히 크죠. 불필요하게 넓은 그렇기 때문에 뭐 40제곱미터 이하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또 사실. 너무 작아가지고 네네. 그걸 불편을 느껴갖고 최근에 그 정부 주도로 특히 지난 정권 때 너무 소형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오히려 수요가 없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 걸 보면은 실제로 국민들의 수요가 뭔지에 대해서 현장에서 제대로 조사를 안 했다는 생각이 지난 정권 때 제가 들었는데요. 가서 좀 고위공무원들도 살아봐야 돼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수요를 고려해서 도심 거주 지역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1인 가구 비중이 지금 34.5%나 된다 그래요. 세 집 가운데 한 집이 넘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한 가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환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이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평등이 더 심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야당의 주장이 반드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 2인 가구를 도심 지역에 짓는 것만큼 중요한 거는 1인 가구, 2인 가구가 지역에 가서 살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이 그들이 선호하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어떤 큰 그림 속에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모방송이 방송에서 유명했던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게 그런 표현이 나와요.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싼 계란의 흰자 같다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 보면서 네, 맞아요. 서너 시간씩 걸리는 출근 전쟁 맞아요. 저렇구나라는 거 실감을 했었는데 중요한 지금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나라를 경영하는 게 작은 생선 굽듯이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큰 생선은 쉽게 굽지만 늘어붙지 않도록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민생 토론회에 앞서서 윤 대통령은 경기도 일산 신도시에서 처음 지어진 33년 된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단지 이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현장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름이 나오네요. 일산 동구에 있는 백송마을 5단지에 지금 모습은 지하 주차장으로 대통령이 내려간 모습입니다. 낮인데도 컴컴하죠? 네, 불을 좀 켰지만 그래서 지금 천정을 보는데 마감재 상태가 형편이 없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성면이 노출돼 있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고요. 배전반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이게 물이 차도 전기가 누전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여러 어려움을 지금 주차장에 내려가서 윤 대통령이 보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누수에서는 또 여기 바닥을 보시면 곰팡이가 폈습니다. 이런 말에도 고개를 끄덕였다고 하는데 자, 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 1기 신도시 조성된 지도 벌써 33년이 지났습니다. 저거 1기 신도시에 들어간 제 친구도 있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은 노후화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이렇게 들은 뒤에 신속한 재건축 지원을 약속했죠? 네, 과거에 이제 노태우 정부 시절에 일산 신도시가 건설이 됐었는데 그때 최초로 준공된 33년 된 아파트를 이번에 윤 대통령이 방문을 한 거예요. 방문을 해서 지하 주차장이라던가 생활환경을 이제 둘러봤는데 봤더니 그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천장 마감재가 굉장히 노후하고 누수가 일어나고 균열이 일어나고 그런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노후화로 인해서 생활 불편이 너무 심각하다. 네. 신속하게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예전에는 33년 전에는 차량이 일가구에 한 대도 안 되던 시절에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일가구 2, 3대 차 꼭 부자가 아니더라도 예. 그 문제 심각하고 그 옛날에 쓰던 성면 마감재가 그대로 예. 많이 보여서 이건 심각한 건강에도 위해가 되잖아요. 예, 성면은 건강에 크게 위해가 되고 성면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마감재가 노후해 있고 누수가 일어나고 벽에 금이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가 5곳이죠. 이 단지들이 곧 재건축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100만 가구에 가까운 그야말로 큰 건설 시장이 서는 셈이죠. 네, 그렇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을 2027년에 착공하게 되면 한 3년 후에 이제 첫 입주가 예정이 되고요. 그리고 2027년까지 전국에 95만 가구의 정비 사업이 이제 돌입될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재건축 75만 호 그리고 재개발 20만 가구.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수도권에 거의 69만 가구가 이제 집중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죠. 조금 전에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95만 중에 70만 가까이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네.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요. 지금 이게 30년 된 아파트, 특히 분당 일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박 앵커님도 기억하시겠지만 노태우 대통령이 대선 공약하면서 200만 원을 짓겠다. 그에 못이 박히게 나왔었죠. 그래가지고선 네. 그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는 200만 호를 또 얼마나 빨리 지었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성면 아파트 그리고 주차장도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30년 전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최근에 우리가 순살 아파트 때문에 얼마나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건설 경기 활성화되는 만큼 제대로 된 아파트 그리고 100년을 그리고 이 아파트를 허물 때마다 그 환경에 주는 그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폐자재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수도권의 이 재건축 재개발이 그렇게 단순한 이슈가 아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지금 중견 부동산 건설업체가 지금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고 해영건설 워크아웃이 맞습니다. 오늘 결정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보관이겠지만은 그럴수록 좀 이렇게 단단하게 두들겨 보면서 가는 정부의 정책일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자, 유럽의 그 고도시에 가보면요. 1세기, 2세기 됐는데도 지금 끄떡없이 서서 잘 돌아가는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좀 그렇게 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그야말로 세계 최대의 IT 또 가전전시회인 CES 2024가 미국의 유명한 사막도시 라스베이거스에서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한 우리 기업들 곳곳에서 환호, 박수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CES 영어 약자로는 이게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회입니다. 한마디로 IT와 가전의 올림픽 격이죠? 예, 우리가 지금 이 전자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전자제품, 가전제품에 관련된 행사 중에서 가장 큰 행사입니다. 해마다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데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고 이게 영어 약자가 더 인터내셔널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죠, 쇼. 전시회 그런 뜻인데 미국의 소비자 기술협회가 주관하고 1967년부터 뉴욕에서 첫 개최가 됐었는데 세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67년이니까 지금 뭐 50년, 60년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예. 최근에는 계속 라스베가스에서 열려서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고 있고 지금 전 세계 전자 업체들이 이 행사를 할 때만 되면 라스베가스로 다 몰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각자 자기의 첨단 기술들을 선보이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올림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올림픽 참가국을 뭐 훌쩍 뛰어넘습니다. 이번 CES에는 특히 참가 기업 수 갈수록 느는데 역대 최고입니다. 올해의 화두 AI, 인공지능입니다. 자, 미래의 인공지능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건데 참가 기업 수가 엄청나네요. 네, 그 올림픽은 국격과 국위를 선양하는 행사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우리의 생존과 미래 먹거리가 직결되는,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자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사람의 머리로, 지금 AI가 화두라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세계를 압도하는 AI를 개발해서 이것을 가정과 연동해가지고선 어떻게 생산성을 늘리느냐.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인상적인 그런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4,000개 기업이 참가했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700개나 참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800개 가까이, 개인 자격까지 합치면 800개 가까이 된대요.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참가한 나라는 이제 중국이 1,100여 개의 기업이 참여를 했고요. 13억이니까. 뭐. 예, 그리고 미국은 주최국인데 700개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5천만 인구로 800개 기업이 참여했다라는 거는 지금 K컬처에 이어서 이 KAI 이제 그런 대국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 섰다고 봐야 되죠. 미국의 한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뭐 우리나라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2024 CES는 한국 기업들이 먹여 살리고 있다. 자, 앞서 소개한 대로 우리 기업들이 이 혁신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최고 혁신상, 각종 혁신상. 자, 이 혁신상은 어떤 건가요? 예, 이 CES 혁신상이 뭐냐면 뭐 기술성, 신미성, 혁신성 이런 것을 심사해서 기업이나 제품 등의 수여를 하는 건데 심사를 하는 주체는 기업 현직자들 그리고 업계 전문가들이 공동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이 혁신상을 받으면 이것이 그의 CES의 최고의 영예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이게 단순히 명예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경제 시장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네. 혁신상을 받으면 향후에 해외 진출을 하거나 투자를 유치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CES 혁신상이 마크가 붙으면 예. 권위가 인정받으면서 예. 투자 유치를 많이 할 수 있고 그렇죠. 이미 그 공신력을 인정받는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학술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론을 발표해서 먼 훗날 언젠가 실용화될 수도 있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여기에서 전시가 딱 되면 바로 상용화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까지 받게 되면 수많은 국제적인 자본들이 투자도 하고 또 우리나라 또 들여오려고 해외 진출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네. 아까 정호김 의원 말씀하신 게 인구 5천만이 될까 말까한 코리아에서 지방관을 합쳐서 서울관 있고 대전관 있고 포항관, 뭐 전남관 이런 게 다 있다고 합니다. 서울관의 경우 18개 기업이 이미 혁신상을 받았고 포항관에서만 수상 기업이 6개나 나왔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서울관에 참여한 그 81곳 중에 18곳이 이제 혁신상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포항에서도 수상기업이 6개나 나왔다는데 저는 뭐 서울 포항도 그렇지만 대전 전남 이런 곳에서 이렇게 그 대전관을 만들어서 그 어깨를 나란히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바로 이러한 어떤 그 중소벤처
벤처 이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글로벌 그 경쟁에 같이 뛰어들어서 그렇죠. 세계가 진짜 그 깊은 인상을 받을 만한 그런 제품을 소개를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좀 더 활성화돼야 되고요. 이러한 그 CES를 통해서 제 생각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이런 그 사업에 그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노조의 기준을 글로벌 노조 기준에 맞추면 어떨까? 한국 노조가 아니라 글로벌 기준에 맞출 뿐만 아니라 기술 유출만 엄격히 규제하고 나머지 정부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는 그래서 정말 KCS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히 대전이라든지 전남, 포항 이런 곳에 대해서도 서울보다 더 많은 그런 어떤 인센티브와 그 어떤 시혜, 정부가 줄 수 있는 정책적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 두뇌가 자기 두뇌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기업이 하는 거잖아요. 기업들이. 네네. 기업들이. 이 기업이 미국의 그 스티브 잡스, 애플이라든지 네네. 빌 게이츠가 미국인들을 먹여 살리는데 얼마나 큰 기여를 합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치하고 완전히 디커플링 돼가지고 그냥 뒤에서만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네. 외국 경험에 또 외국 박사신 입장에서 뜨거운 또 지적을 해주시네요. 외국 참가자들이 서울관과 각종 한국관에 몰려서 웅성거렸습니다. 누가 왔나 했더니 가수 지 드래곤이 깜짝 등장했어요. 왜 왔답니까? 지드래곤 씨가 나타났습니다. 구경하러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드래곤 씨가 새로운 소속사랑 계약을 했는데 그 소속사가 인공지능 메타버스를 다루는 회사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회사의 업무 관련해서도 아마 참석을 한 것 같고 또 이런 CES 행사 같은 게 많은 젊은 남성들의 로망이거든요. 네. 여기 가서 차세대 전자제품을 많은 이들이 보고 싶어 하는데 네네. 지드래곤 씨도 여기 가서 뭐 삼성전자가 내놓은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또 투명 마이크로 LED TV라던가 또 LG에서 내놓은 미래 모빌리티 컨셉트라고 하는 LG 알파볼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게 뭐냐면 이제는 자동차가 거대한 전자제품처럼 변해가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모든 전자제품을 총괄적으로 LG가 생산을 하는 거예요. 이른바 전장 사업이죠. 전장 사업인데 거기에 또 이 지드래곤 씨가 직접 탑승해서 시승을 해보기도 하고 여러 회사의 새로운 전자 제품들을 지드래곤 씨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뭐 GD 하면은 팔로워 수가 엄청난 세계적 셀럽이다 보니까 라스베이거스가 들썩였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지드래곤 씨가 워낙에 세계적인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번에 지드래곤 씨가 삼성, LG, SK 부스 다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홍보 효과도 상당히 크게 발생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대기업 총수들은 현지에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특히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2년 연속 참석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 2년 연속 참석하면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요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도체 업황의 사이클이 점점 빨라지고 있고 골도 깊어지고 있다. 엄청난 도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사업을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올해의 변수는 정치다. 네. 왜냐하면 한국도 선거 있고 미국도 선거 있고 네. 전 세계 한 70여 국에서 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네. 기업들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뭐 그건 그건데 우리는 그것과 별개로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네. 하면서 남의 기술도 배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삼성 부스, LG 부스 다 이렇게 방문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생각나는 말이군요. 문제는 정치야. 네. 자, 이번 전시회에 인공지능 타로도 등장을 했습니다. 좀 여담이지만 최태원 회장도 뽑았고 GD도 이 AI 타로점을 뽑았는데 둘 다 웃었다고요? 뭐가 나왔나요? 그 인공지능 타로 AI 포춘텔러 이런 네. 프로그램이 이제 시연이 됐는데 최태원 회장이 딱 뽑았더니 황제 카드가 나왔다고 합니다. 뽑아준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최태원 회장이 매우 만족 그랬다고 하고 뭐 지드래곤 씨는 딱 뽑았더니 사랑꾼 카드가 나왔다고 합니다. 더 러버 카드가 네, 나왔다고? 그래서 지드래곤 씨도 좋아했다고 하는데 이게 미리 이렇게 세팅이 됐던 건지 우연인 건지 그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 타로니까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알아서 네. 했겠죠. 근데 이거 거꾸로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최태원 회장이 사랑꾼이고 아우, 지드래곤이 황제 아닙니까? 네, 재밌는 지적 해주셨는데 뭐 평가는 나중에 하죠. 네. 여기서 삼성과 LG가 공개한 CES 홍보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24 CES Bali. Bring home your new companion. 여러분의 동료를 집으로 데려오세요. 이런 뜻입니다. 네. 아주 광고가 굉장히 저거는 그 백투더퓨처의 한 장면이 생각나는 그 웬 아저씨가 지금 주택가 도심을 인생은 아름다우네요. Life's good. 네, 프리미어 풀 LG의 영상입니다. 이번 CES의 핵심 화두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AI, 인공지능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테슬라가 손을 잡았다고 해서 화제죠?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왜 우리가 G드래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G드래곤은 사실은 K컬처에 있어서 정말 독보적인 존재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외국인들은 G드래곤이 한국인이라는 그런 사실보다도 그 사람 자체가 컬처의 어떤 글로벌 주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이콘이죠? 그런데 삼성이나 SK도 우리는 한국 기업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자긍심을 갖지만 이미 글로벌 기업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이 CES의 또 다른 그 화두가 뭐냐면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테슬라가 손을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의 어떤 그 스테레오 타입과 같은 생각을 하자면 이들은 치열한 경쟁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적들이죠, 원래. 그런데 이들이 어찌됐든 간에 상생을 위해서 협업을 한다는 거는 오히려 손을 잡고 만드는 이익이 엄청나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고요. 이 AI가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소위 삼성 AI 집사 볼리 이게 뭐 공같이 생겼다 그래요. 지금 나오잖아요, 영상이. 네. 네. 그래서 뭐 그 명령을 저겁니다. 음성으로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다 따라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박상규 앵커님하고 저하고 이 방송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유명한 소설가 댄 브라운이 쓴 오리진에 보면은 결국은 지금은 공처럼 생겼지만 나중에는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로봇이 나와가지고 저런 명령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다윈의 진화론을 뛰어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뭐 그런 소설의 내용인데 네네. 제가 볼 때 이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봤던 스타워즈에 처음 등장하는 R2-D2 로봇이 깡통처럼 생겼잖아요. 그게 그렇게 오래 과거가 아닙니다. 자, LG전자의 대표 상품은 AI 브레인, 인공지능 두뇌죠. 자, 이 LG는 세계적인 기업 구글과 손을 잡았어요. 네, 마찬가지 얘기인데요. 지금 구글과 공감지능을 협의한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명령을 수행한다 그랬는데 이제 공감이라는 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실시간 생활지능, 조율 지휘 기능, 책임 지능, 그다음에 뭐 전 세계적으로 집, 모빌리티, 상업 공간 등에 사용하는 뭐 이렇게 이제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걸 좀 단순화시키면은 이제는 집에서 몇 개의 명령어를 가지고 차를 움직일 수도 있고 차 안에서 집에 대해서 또 명령어를 네.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집에 앉아서 재택근무를 매우 과학적으로 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 전에 우리가 왜 첫 번째 화두로 부동산 재건축 얘기했잖아요. 이제 왜 재건축이 필요하냐면 사람들이 많은 주택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이동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상상을 하는데 이제는 자동차 안에서 집 같은 안락함을 누리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준비하는데 한국이 지금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얘기 조금 이따 또 자세히 하겠습니다. LG가 내놓은 미래형 TV도 큰 화제입니다. 전원을 끄면 기기의 뒷면이 훤히 비치는 투명한 TV가 나왔다고 하네요. 이번 CES에서 가장 히트한 게 투명 TV입니다. 투명 TV를 그러니까 여러 회사가 그 출품했는데 투명 TV 터널이에요, 지금 저게 저거에. 투명 TV CES에 터널은 있는. 아니고 OLED로 OLED로 만들었는데 터널인데 저게 꺼지면 저거는 이게 OLED 패널이고 저거랑 별개로 또 투명 OLED 패널도 이제 출품이 된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런데 저것도 화제가 저 OLED 터널도 화제가 됐고 투명 TV도 화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그 LCD 패널은 거의 중국이 쫓아왔거든요. 거기서 기술적으로 한 단계 더 나간 게 OLED 이제 그 패널인데 그 OLED 패널을 기술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 LG고 네. 그다음에 OLED에서 한 단계 더 나간 게
마이크로 LED 패널인데 아. 그 이번에 삼성이 또 마이크로 LED 투명 그 TV를 선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LG는 OLED, 삼성은 마이크로 LED 각각 세계 최고의 기술력 이번에 선보여와서 이번 CES에서 모든 화제를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수족관 같이 생겨가지고 디지털 어항 같은데 TV가 되고 네. 해서 역시 TV는 중국이 아무리 백색가전을 많이 만들어도 예. 최고 품질은 역시 예. 코리아다. 그러니까 중국이 양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팽창했거든요. 하지만 최고 기술을 보유해야 되는 OLED라든가 마이크로 LED 이거는 한국이 지금 제대로 만들고 있는 거고 지금 저 투명 TV 같은 경우에는 전원을 켜면 화면이 나오고 네. 전원을 끄면 뒷부분이 이게 유리로 비치고 네. 이런 형식의 TV가 지금 나오게 된 겁니다. 네. 자, 아까 그 얘기 나왔는데 차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미래형 자동차도 선을 보였습니다. 와인바, 레스토랑, 게임방 뭐 다 된다고. 이게 변신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사거나 또는 가전제품을 사면은 라이프 사이클이 그래도 5년에서 10년 길게 본다면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은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아주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신제품이 나오고 네. 사람 눈을 현혹시키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미래형 자동차인데요. LG에서 나왔는데 알파불이랍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알파 그런 거는 뭐냐면 넘버 원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에이블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알파불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를 든다면은 차 안에서 여러 가지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자, 내가 지금 데이트를 하니까 와인바 환경을 구축해. 그러면 와인바 환경을 구축해서 차 안이 와인바가 된다면서요? 네, 그다음에 자 영화 틀어. 뭐 이렇게 하면서 차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 사람의 성향에 맞춰가지고 컨시어지 내비게이션을 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딱 내리잖아요. 자, 청소해라.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차가 깨끗해지는 그런 식의 이제 그 미래형 자동차를 지금 선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현대차가 이 CES에 참석하면서 수소 에너지에 집중해온 자동차뿐 아니라 미래형 자동차의 미래형 날 것, 그러니까 비행기 형태까지 개발하겠다고 해서 그 모델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죠. The world is changing so fast. What about us? Transform into promises. Clean hydrogen energy creates limitless possibilities. End-to-end hydrogen solutions create a seamless flow, sustainably changing, improving, and simplifying. 자, 이 현대차는 계열사인 기아차와 함께 참가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래형 자동차뿐 아니라 미국 기업과 힘을 합쳐서 미래형 비행기까지 선보였다고 하니까 이제 현대차를 자동차 회사로만 봐서는 안 되겠어요? 예, 지금 승용형 비행기를 선보였습니다. 이른바 미래항공 모빌리티 AAM이라고 하는 건데 시연까지 이루어졌고 시속 200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리고 날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날 수 우리가 있다는 거고. 꿈에서만 생각했던 날아가는 자동차. 예, 차가 막히면 날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기차가 이번에 첫 공개가 됐는데 올 연말에 시험 비행이 이루어지고 2028년에 상용화될 계획까지 지금 나왔고 그 밖에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현대차가 수소 혁명의 시대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비전도 제시가 됐고 소프트웨어 혁신도 이끌 것이다 라고 나왔는데 현대차는 지금 굉장히 허탈한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내연기관 따라잡으려고 지금 막 열심히 했는데 막 따라잡자마자 내연기관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네. 되는 거잖아요. 너무 허탈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전기차 혁명, IT 혁명 여기에 응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기업의 응전에 대해서 우리 국가적으로도 좀 뭐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소, 중견 스타트업들의 활약도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하나 소개해드릴 것. 풀무원이 로봇이 조리하는 자판기를 선보였는데 또 안마기, 한국형 뭐 바디프렌드, 세라젬 이런 회사들이 또 AI 안마기도 선보였는데 장사진, 줄이 그 앞에 많이 섰다 그래요? 네, 일단 풀무원 측에서 아주 신기한 그 로버트를 선보였는데
출출 박스 로봇 셰프라는 타이틀인데 출출하면 저기 가서 셰프에게 주문해라 이런 얘기예요. 네, 이것이 이제 로봇가 조리를 한다는 거예요. 육개장국수, 떡국, 식물성 불고기, 덮밥 이런 것들을 조리를 한다고 하는 건데 1분 반이면 나온다네요. 이게 이제 냉동식품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서 빨리빨리 나오게 되고 이게 뭐 여러 가지 그 대학 구내식당이라든가 뭐 휴게소라든가 대형 카페라든가 이런 데 납품할 수 있지 않겠는가. 수출 시장을 이제 타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요번에 외국인들이 장사진을 쳤다는 것이 한국의 여러 가지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마 의자 앞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수십 미터씩 한국 안마 유명하다는데 한번 받아보자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앉았더니 너무 편안하다, 피로가 풀린다 이런 반응이 나오면서 외국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좋은 호평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미국 라스베가스 도박의 도시 갱단이 만든 사막의 기적인데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전자 IT 제품 올림픽 저도 여유가 되면 꼭 가보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의 뉴스가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